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라는 겁니다. 한 30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상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직업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행복백세 자산관리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평생 현역이 답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노후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에서라도 생활비를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게 됐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칩니다.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뭐 이런 뜻입니다. 미국 가면은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도 할 수 없고 기업에서도 채산성 때문에 할 수 없는 제3섹터의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퇴직하고도 그런 데 가서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입니다.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에 NPO 촉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NPO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작년 봄에 보니까 약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보람있게 일을 하고 약간의 용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3번의 정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해서 5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정년입니다.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사실 여성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갚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외국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려운 겁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에세이를 보내고 있는데, 재작년에 보내온 에세이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예, 은행의 고위층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선배 한 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같아서 서글프다는 겁니다.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런데 대개 높은 자리, 고난이 있던 자리에 있다 나온 사람일수록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105분의 공무원분들의 퇴직 수기를 읽었는데요. 저는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은 이 60까지 보장돼 있지, 연금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은 수기 105분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라는 겁니다. 특히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그 수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면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은 퇴직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연금도 있으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놀아봤습니다. 웬걸 올해도 못 갑니다. 3개월 놀았는데 미치겠다는 겁니다. 동네 소송원에 가서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 원서를 보냈는데 준비가 되질 않아서 이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래가지고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제 앞으로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여자분 뽑으려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노인분들을 모셔서 센터에 모시다가 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놀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니까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간답니다. 그럼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덕분에 오히려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집에서 내주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답니다. 100만 원 벌어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역시 남자분들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신 뒤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 재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취재를 간 데서 보니까 1000평 정도의 연꽃 재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옛날에 교장을 같이 했던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화제가 딱 3가지랍니다. 첫째, 고수톱진 얘기. 둘째, 바둑돈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다 산악인이 되죠. 근데 이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답니다.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롭다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소개입니다. 이분은 한국전력에서 58세에 퇴직한 분인데요. 이분은 옛날에 한국전력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도 공주지점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공주지점의 한전지점장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의 일본 사람 친구가 있어서 주말이면 일본에서 온답니다. 두 분이 공주, 부여,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시집주건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책도 읽고. 그 문화재청 장관했던 유흥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왔답니다. 3년 걸렸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70대 후반인데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답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랍니다.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막 깔려 있답니다. 사흘은 배우러 다니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70대 후반인데 일본어를 배운다고 난리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사람한테 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퇴임됐으니까 연금도 있으니까 텃밭을 갖고 와야지. 한 1년 열심히 텃밭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또 텃밭을 갖고 와서 소출을 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사람들 있는 데서 일을 해야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모퉁이에 80 먹은 노인분이 이발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분처럼 이발사 자격을 따서 이발소를 차려야지. 그래서 삼수 끝에 이용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 이발 기계를 사서 이용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사흘은 정신병원, 요양원, 상위군경회 이런 데 다니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사흘은 염가로 이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진대회 가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입니다. 인천에 사신 분인데 초등학교 교감 선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살고 있는 동네가 자연불악이었는데 인천시로 편입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고 모임 장소, 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 끝에 동네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농협의 지점장을 만나서 한 달에 한두 번 쓸지 말지 모르는 회의실을 개방을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 회의실을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수다원입니다. 빼어날 수, 많을자, 집원. 그런데 사실은 와서 수다 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노인분들, 동네 주부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글도 배우고 그다음에 초등학생한테 붓글씨도 가르치고 그 모임 장소로 지금은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 본인의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뭔가 번창하니까 이 농협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인천의 서구청 구청에서도 후원을 해주는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뭔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재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절반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20% 수준으로 낮아지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게 요즘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선 가정경제,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중장년을 위한 취업기관,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보면은 이 남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뭔가 찾아서 할 수 없을까? 저는 그거를 창직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의 수가 12,145개랍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25,000개. 그 다음에 미국 가면 3650개의 일의 종류가, 직업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생각지도 않은 직업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놀라는 게 뭐냐.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의사, 이런 직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노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46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노설계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제가 10몇 년 전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투자자들이 너무 이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절반의 일은 투자교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에서 임기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느 금융그룹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네 그룹에서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가서 제가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집은 1인 연구소 시대입니다. 1인 기업 시대입니다. 1년 반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트러스인이라는 자산운용회사에서 그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안에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러스인 자산운용에 들어가서 5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40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첫째.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모범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직의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할 일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